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부산에 있는 우리 동명대학교에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충북, 지금 저희 대한민국 부사관 정책발전협의회 충북지역센터가 위치해 있는 이곳 충북 충주시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셨다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부사관 정책발전협의회 충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사관 정책발전협의회의 충북지역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국가안보위원회의 면접위원으로 선발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센터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부사관 정책발전협의회 충북지역센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국방 안보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부사관 정책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충북 지역 센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국방 분야, 특히 이제 군사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전투 기술 관련된 분야에 좀 특화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 전투 기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뭐 소부대 전투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개개인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 전투 소양들, 예를 들면 뭐 무도라든지 기본적인 개인 전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화 센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군 내 부사관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사관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2001년 3월 27일이라는 그 날짜는 정말 변혁적인 날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1년 3월 27일, 뭐 기존의 부사관, 현재는 부사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부사관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이전에는 하사관이라는 명칭이 흔히 쓰였죠. 뭐 그러던 것이 이제 하자가 아래 하자를 쓰다 보니까 좀 장교, 그러니까 사관과 부사관의 어떤 급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좀 더 어떤 우월 관계에 있어서 하등하다라는 느낌, 뉘앙스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부사관의 날 지정과 함께 부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버금 부자를 써서 사관에 버금간다라는 의미로 하사관에서 부사관이라는 명칭을 바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정책적 변화 중에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조금 우리 부사관 정책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진급 관련된 진급 체계입니다. 기존에 뭐 각 군 그리고 각급 부대에 근무하시는 부사관 여러분들의 어떤 진급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뭐 하사에서 몇 년 있다가 진급 심사가 중사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상사 진급,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어떤 뭐 원사 진급까지 해가지고 4개 계급으로 이루어진 부사관 진급 체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차 수가 채워지면 진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뭐 연차만 찬다고 이렇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진급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부사관 진급 체계를 어떤 기술 중점 그리고 역량 중점 체계로 좀 변환을 해서 부사관이 기본 우리 군의 중추이자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서 이렇게 하는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역량, 소양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적정한 보상체계 일환으로서 진급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요즘 추세를 보면 병사 진급 관련해서도 이제 향후에는
좀 어떤 진급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대로 마련을 하고 도입을 하겠다라는 국방부의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와 부합하게 부사관 체계도 이렇게 진급 체계를 바꿈으로써 개개인이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전투력 개발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하기는 사관과 부사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임관을 하느냐, 즉 어떠한 임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관 장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3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정규화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소위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지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학위라 그럴까요? 그런 체계로 나누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전문대급 수준, 혹은 고등학교 졸업한, 의무교육을 졸업한, 중등교육을 졸업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임관하는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눠 놓는다고 하더라도 군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역량 발휘를 위해서 보수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어떤 강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우리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관의 제도, 부사관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좀 우리와 관련성 높은 우방국들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교류 협력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서로도 상호 교육도 하고 그 교육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을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인 좀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처우 개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죠. 자꾸 병사랑 비교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최근 일반 우리 용사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죠. 용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변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영 생활 내에서도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을 높여가지고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병장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200만 원까지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절대값으로만 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것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병사들이 있는 만큼 또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습니다만, 가장 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급층이 바로 좀 부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역할은 월등히 많아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전문 직업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상당한 부분인 건 자명한 일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병사 월급이나 처우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부사관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사관들이 복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해주는 문제, 더불어서 부사관들은 아무래도 직업적인 군인이다 보니까 이동 소요가 사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많은 군사적으로서 많이 자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병행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어떤 수준의 가정에 대비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족의 처우 개선, 가족과의 어떤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세 가지가 수반이 무조건 된다 그래서 부사관들이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정책적으로 뭐가 좋아지면 전투력이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정책들,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부사관 개개인 분들이 자기 역량 개발을 또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발전이 곧 그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각계 부대가 모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되는 거거든요. 부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 가지 처우 개선을 통해서 부사관들이 힘을 갖고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가 사회와 안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가 청년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세대에게 안보의 중요성이 청년 세대에게는 국가안보가 엄청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를 지켜냈구나 라는 사명감을 가지게끔 해서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의 역할이나 어떤 긍정적인 영향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의 역사가 1억 5천만, 지구까지 가면 너무 좀 오래됐나요? 그렇다 그러면 한반도의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4,500만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는 환경 내에서 우리의 어떤 국가 체제 혹은 공동체 체제 내에서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의 긍정적인 역할이라 그런다면 바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어떤 주변,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를 둘러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부합하게 새로운 미래 세대들이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미래 세대라는 거는 결국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국가 안보 관련된 활동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세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새로운 관점, 요 관점에 있어서 이런 것을 부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준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하는 활동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주로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작성 그리고 현장 변화 이런 것들 친구를 통해 전파하면서 친구들을 얘가 그만큼 국가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구나, 국가안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인식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딱 그 부분인데요.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하시는 역할은 국가안보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보에 대한 어떤 홍보나 캠페인이나 주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어서 안보의 메신저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다. 긍정적인 역할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한 요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안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가야 되는 부분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청년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리더가 되실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잘 활동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인재로 거듭나시기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세대가 국가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세대가 사실 국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 우리 국방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병영 활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우선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국방의 필수 자원으로서, 필수 인재로서 이렇게 군사 활동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이런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청년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병영 생활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 중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역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비군으로서의 활동도 있고, 그리고 민방위로서의 활동도 있고, 국가가 안보적인 위기나 재난이나 어떤 응급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잘 참여를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좀 찾아가지고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 개인이 하고 싶고 정말 의지가 있고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서 거기에 매진하고 하다 보면 개인의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는 일단 가장 우선점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한 명이 모인 그 집단, 공동체는 또 더불어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모인 국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부강해지고 튼튼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 여러분들께 국가 안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역할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서 전문가가 되라.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소속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각 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활동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 한두 개씩 커뮤니티 혹은 어떤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또 우리 또 이렇게 국가안보 대학생위원회에 또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워낙 관심을 둘 거리가 많다 보니까 국가안보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다소 상대적으로 좀 약화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활동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떤 신념을 다져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토의를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 이렇게 많이 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저희 충북센터나 협의회가 매개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일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취업 문제라든지 더 내려간다 그러면 진학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더 뒤로 간다 그러면 어떤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봉착을 하게 되실 텐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안보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매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안보 정세 변화 속에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외부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제 안보 관련 위협은 두 가지로 우선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반도 내부적 위협, 두 번째로는 한반도 외부적 위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한반도 내부적 위협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 상황에 있다는 부분이 이제 한반도 내부적 위협이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한민국 국군의 인력 상황이 최근까지 50만을 유지를 하다가 얼마 전에 47만까지 감소가 된 부분이 현재 100만까지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군 인력과 비교를 해볼 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위협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경제 안보적 위협,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적 위협입니다. 경제 안보적 위협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미중 패권 구도를 형성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만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양안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나 갈등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되겠고요. 에너지 위협은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리보다 조금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해당 분쟁들도 또한 대한민국의 외부적인 에너지 안보 관련한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미 동맹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미 동맹은 53년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로 한반도에서 적어도 더 이상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억제했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제 국가 재건을 거쳐서 이 정도의 그 경제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역사적인 흐름의 결정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만 이 한미동맹이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가 국제적 안보 네트워크나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년간의 그 모든 활동을 잘 마치신다면 우수 위원님들을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 이듬해에 아마 몽골 쪽으로 혹은 다른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 프로그램에 만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다면 시야를 이제 해외로 넓혀서 국제적인 안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그런 그 시야를 넓히는 데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꼭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셔서 그 기회를 얻으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가안보대학생위원회의 그 첫 기수로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된 그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실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고 이제 말씀을 듣는 동안 굉장히 많이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그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작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저는 우선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본인의 삶에 집중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또 본인의 역량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점수로는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국제안보 분야에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이나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석사 전공까지 이제 저도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북한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해당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20대
어렸을 때 시절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한독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과 독일의 그 교류를 매년 교류를 하는 포럼에 참가차 독일에 방문을 해서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이 동서독 통일 과정을 이후 나중에 한반도 남북한 통일 과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어떤 교훈을 삼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겪게 되었던 그 파급 효과들,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통합하고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서 여태까지 그걸 잘 프로세스를 밟아왔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특히 통일적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